자, 2교시 강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 송나라 때 주의의 주작을 얘기하면서 덧붙여서 제가 성리학을 같이 이렇게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까? 성리학 얘기했었어요? 안 했어요?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유튜브를 찍고 영상을 찍는 거니까 좀 들었어도 한 번 더 들어두시면 좋죠. 왜냐면 성리학, 정통 성리학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성리학은 단군 조선시대 때의 성리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책에 나온 거는 조선시대 때의 주작 논쟁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왜 우리나라는 그 송나라 때 그 주작과 왕나라를 거쳐서 조선시대 때는 이 중국의 주작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얘기했죠. 조선의 성리학은 뭡니까? 이거는 하늘의 성품과 하늘의 이치를 규명하는 학문이라서 일종의 신학이에요. 하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기 이론론이라고 그랬죠? 일원론, 일원론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유학이나 주작한 사람은 전부 뭐예요? 이 주작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왜? 단군 시대 때 저 성리학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유학의 일종인데, 이기이원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기이원론. 이건 안 쓰겠습니다. 여기 이자만 쓰면 되니까. 이기이원론은 도양적인 철학이라기보다는 서양적인 철학에 가까웠습니다. 그 서양의 그 이원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원주의 철학이라는 거는 듀얼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예요? 힐압의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니 뭐 플라톤 이런 게 신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형상 진료론 해가지고 형상 이미지와 이 진료, 머티어리얼 뭐 이런 걸로 항상 두 개로 나눠져요. 상반된 거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를 이제 중국에서는 리와 기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는 이기 이론론이에요. 같이 공존하고 붙어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지만 우리는 여기 올 때 정신과 육체를 같이 온 거예요. 분리돼서 온 게 아니라. 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 분리되었다는 걸 가정해서 따로따로의 얘기들을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이거죠. 한말로 얘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얘기하는 게 소위 말하는 선조 때에서부터 쭉 명종 때까지 사단 칠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성균관대학에서 이제 발행한 그런 책들 보면은 사단은 뭐죠? 이게 이제 이게 주작적 이기이원론 논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맞지 않는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리학과 비교해 본다 이거예요. 사단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인의 예지. 그죠?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썼어요. 저 가르치는 사람 더 힘든데도 쓰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써보세요. 한자를 자꾸 써봐야지 되는 거지. 인의 이거 안 쓰면 계속 몰라요. 자, 사단이 이제 이게 사단이 인의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칠정이 있습니다. 칠정은 7가지 정이라는 뜻이죠. 칠정인데 이거는 희노애라 애오역인데 여기 라각이 기쁠리 즐거울락이 겹쳐요. 그래서 희구, 애구, 애오역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쁠희,
락 대신에 저는 구를 쓰겠습니다. 왜? 기쁠 일이나 즐거운 락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는 두려울 구자를 씁니다. 구. 히노에구 에오요. 자, 이렇게 이제 사단과 칠전이 있는데, 이제 여기 그 사단 칠전론의 주된 거는 이 사단은 정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이거는 육신에 있는,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가치를 말하는 형이상학적 개념이고, 이거는 육체적인 형이하학적 개념인데, 이제 요 두 개를 가지고 누가 옳으냐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 원래부터가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왜? 육체가 옳으냐 정신이 옳으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는 둘이 붙어 있는데 이걸 떨어져서 누가 더 옳으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전제가,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소개만 하지. 근데 여기 대해서 제가 이따가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그게 이제 그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 이황이 이제 이 사람은 영남학파로서 주리론을 주장한 거예요. 주리론. 반면에 이것도 이렇게 나눠지네요. 그 고봉기대승이라는 그 성경관의 선후배 관계죠. 이 사람은 호남학파예요. 그런데 주기론을 제정했어요. 주기론. 리가 옳으냐, 기가 옳으냐. 이제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의 성리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중국의 주자학적 논쟁이다. 이거를 알아셔야 돼요. 전제 조건으로. 그 퇴계 이황 선생이 얘기한 거는 그 정신적인 가치인 사단이 그걸 갖다가 이제 주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그 사단을 본연지성이다. 본연지성이다 그랬고 이 칠정을 기질지성이다 이렇게로 구분했어요. 그 다음에 본연지성, 이거는 기질지성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 본연지성은 기질지성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기질지성보다 그 위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선한 측면이다. 또는 승하고 있다. 올라타서 업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올라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퇴계 이황 선생은 이 주리론에 입각해서 그림으로 그리려면 이게 이제 기질지성이에요. 기질지성. 그러면서 이게 기를 나타내는 거죠. 기.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서 여기에 뭐예요? 본연지성인 리가 있다는 거예요. 리가. 그러니까 기질지성 그 위에서 올라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엄마 위에다 이렇게 어부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이 하악이 되고 형이 상악이 되는 거죠. 이거를 본연지성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그 위에 승하고 있어서 각각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붙어는 있는데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 출발한다. 예? 이게 발현하려면 그게 뭐냐면 이익이 호발설이라고 합니다. 호발설. 각각 출발한다 이거예요. 예? 이익이 호발설. 그 반면에 고봉기대승이 주장하는 주기론은 뭐냐면 그림으로 설명하면 여기 이제 똑같이 기질지성이 있어요. 기질지성이 있는데 이 안쪽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바깥쪽에 나와서 위에 올라타고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기질지성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리가. 주된 거는 기질지성인데 그 위에 선한 측면이다, 이거는. 이거는
악한 측면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일부 있는 그 뭐예요? 그 혼란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에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육신은 죄의 온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이 기절지성에는 그 주의가 얘기했듯이 뭐가 있어요? 혼란을 두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죠. 통색과 편정이 있습니다. 통색과 편정. 통색과 편정. 이게 통할 통자고 이게는 막힐 색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질지성에는 어떨 때는 잘 어떤 거랑 잘 매치가 되고 잘 통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꽉 막혀서 또 방해하기도 하고 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편정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한쪽으로 또 뭐예요? 올바르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육신의 마음이 막 오락가락하죠? 오늘 올까 그러려다 말까 그러다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오고 또 뭐 귀찮으면 안 오고 이러잖아요. 예? 편정과 통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리에는 이런 게 없고 선한 측면이다. 예? 그러나 이거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기질지성은 이게 주기론이고 주리론은 승하고 있다. 그 위에 올라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이게 같이 있죠? 그러니까 같이 출발해. 이익이 견반설이라고. 그런데 주작은 말이죠. 이걸 각각 분리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수련을 한다 그럴까? 그렇게 하는 방법에는 뭐라고 그랬죠? 리인 경우는 국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국리. 그 다음에 기는 뭐였죠? 거경을 한다. 거경. 거주할 때 거자죠? 예. 그러니까 서로 분리돼서 리를 수련하는 방법은 사색을 하거나 학문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국리를 통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고, 기는 그 거경을 통해서 신체 수련이라든가 단전호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수련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천손민족이란 말이에요. 천손민족. 이런 인간적인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수단으로 국리와 거경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작의 그 이기이원론적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냐? 여기서부터 비교해서 지금서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서로 상극되는 것들이 리와 기라든가 또 뭐가 있죠? 하늘과 땅이라든가, 그죠? 음양이라든가, 흑백이라든가, 또 선과 악이라든가, 예? 정신과 육체, 이런 것들은 다 상극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자꾸 떨어져서 얘기할 때는 둘이 대립하고 마찰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예? 누가 예를 들면 선악설이 옳다 그러면 어디서 또 성선설이 옳다 그래가지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타협이 됩니까? 목소리가 크거나 주먹이 세거나 어떤 사람이 다른 타자를 눌러야지만 그것이 주장이 올바르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구에서의 모든 토론이라는 문화가 사실은 싸움이에요, 그거는. 예? 내가 얘기했죠? 논쟁이죠, 논쟁. 논쟁이라는 거는 영어로 argument라고 그러죠? argument. 예. 그래서 내가 농담에 그러잖아요. 예? 아구가 아프도록 얘기해야 된다. 아구. 계속 1시간 이상 서로 이건 A 주장하면 이건 B 주장하고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없이 문제 제기만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거냐?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재한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 인물이 율곡이이란 말이에요. 율곡이이는 이 사람보다도 더 후배야. 이 사람이 선배님들 왜 이렇게 싸우십니까? 제가 공부해 보니까 리와 기를 분리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리학 사상은 리와 기가 일체화시키는 이기 이론론적 방법으로 주장을 해야지 서로 싸우는 이기 이원론적 주장으로는 이거는 그칠 수가 없습니다. 논쟁.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기 이론론적인 입장이라는 건 뭐냐?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천부경을 알아야 돼요. 천부경에서는 그 삼분법적 사고구조. 아까 이거는 이원론적 사고구조라고 그랬죠? 이기 이원론이냐 듀얼리즘 같은 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삼분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 사고구조가 뭐냐면 먼저 공존. 리와 기나 그 상극적인 된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둘 사이를 중재하는 게 있죠. 그게 하늘이 매개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가 천손민족이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화라고 합니다. 교화. 교화 또는 이화라고 합니다. 이화. 제세 이화 그러죠. 하늘의 이치로 상대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가 뭐가죠? 그러면 아까 이 상극됐던 것이 뭐예요? 상생이 되는 거예요. 상생. 이 공존은 아까 그 두 개의 이원론적인 것이 맨 처음에 출발이 상극으로 이 상극으로 시작됩니다. 그죠? 그런데 상극되는 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으면 힘들겠어요? 힘들지 안 되겠어요? 서로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같이 공존하고 있으면은 서로 힘들겠죠? 무질서가 있고 혼란하겠죠? 그럼 누가 교통질서를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같이 뭐 국리나 거경으로 해서 교통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건 인간적인 방법, 수련 방법이란 말이야. 이거는 하늘이 중간에서 개입한다는 거예요. 왜? 천손민족이니까 우리는 리가 하늘의 영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화라는 단계가 하늘의 능력을 받는, 하늘의 영을 받는다기도 하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상극적인 거를 교화시켜, 하늘의 이치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교화시키. 이런 중간 단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까는 뭐예요? 공존하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없죠? 공존이 아니라 서로 두 개가 대립하다가 치고받고 싸워서 결론이 나오죠? 그게 이원론적인데 우리나라는 중간 단계로 교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교화 과정. 그거는 우리가 천손민족이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그거는 성리학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단군조선 시대 때 성리학은 하늘과 인간 사이를 하늘의 그 성품과 그 하늘의 이치를 규명하는 신학이라 했죠. 그와 마찬가지고 성리학적인 개념은 하늘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최초의 교화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극되는 게 부닥치는 게 아니라 일체화가 돼요. 무슨 소리냐면 하늘의 영이 명령하는 대로 리를 통해서 하늘의 영을 받은 리가 상대방인 육체에 있는 거를 육체에게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육체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붙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을 받은 리가 바로 붙어 있는 기에게 명령을 하면 기가 하늘의 명령에 순응을 한다는 거예요. 순응해야 되면 일체화가 되죠. 그게 이기 이론론이고, 그렇게 이기 이론론이 되면 하늘의 뜻에 따라 적복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상생의 결론을 맺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극인 것이 공존했다가 중간 단계인 교화를 거쳐서 결국은 서로 일치화됨으로써 상생으로 결론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리학의 가장 근본이고 또 천부경의 중요한
삼분법적 사고방식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냐고요? 리와 기가 분리돼서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고 마찰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있는데 하늘의 영을 받는 리가 그 상대방인 기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교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가 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와 기가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서로 상극으로 다른 거였는데 일체화가 돼요. 그러면 리도 살고 기도 사는 상생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중국의 주자하고 완전히 달라요. 주자학은 아까 얘기했는데 이기이원론으로 리를 딸로 궁리라는 방법, 기는 거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극대화한다 그런 건데 뭐 하늘의 이치에 도달한다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하늘의 이치는 하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온다는 개념이에요. 하늘의 영을 받는다는 말. 우리 삼일신고에 보면 성기원도하면 절친경하나니 자성구자라 강제인해이라. 우리가 열심히 소리를 내서 온갖 기운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나니 스스로 자기의 성품에서 하늘의 성품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성품이 내려와서. 그것이 그런 거를 강제인해다. 너의 머리에 하늘의 영이 내려와서 임재하게 된다. 강제인해. 이런 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 고전에 다 나오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저랑 기회가 있으면은 잃어버린 한국고대사를 공부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나라의 단군의 각 왕력뿐만 아니라 단군 시대 때 천부경사상, 삼일신고사상, 참전개경사상들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뿌리적인 우리의 원천적인 걸 모르고 자꾸 서양사상, 무슨 중국사상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그냥 좀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더 떠들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거를 오히려 욕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냐. 중국의 사상은 이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야만적으로 생각하냐. 적반하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퇴계이황과 고봉이의 주자학적 이원론적인 그런 주장에서 이율곡을 통해서 이론론적인 한국의 성리학으로 두 사람의 논쟁이 마무리되었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명나라, 조선, 일본, 삼국의 무역 관계는 저번에 얘기한 대로 감합무역이랬어요. 감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원본이 있고 나눠준 거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짝을 맞춰요. 그래서 공무역을 하는 거죠. 명나라 예조에서 나눠준 공식 입국사증도 되고 공무역을 나타내는 증명 확인서도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형태를 통해서 조공무역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감화무역의 특징은 뭐냐면 조공을 받는 사람은 조공사절단의 체재비, 물품 운반 비용, 또 거기 있는 모든 경비들을 다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하사품도 더 많이 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무역상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공이라기보다는 무역상 이익을 통해서 오게끔 인센티브를 줬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엄밀히 이거는 사무역, 밀수무역은 아니고 공무역이었다. 이제 그래서 그 나라 쭉 읽어보세요. 명나라는 도자기, 서적, 약재를 수출하면 조선에서는 견직물, 화문서, 고려, 인삼 보시면 알 거예요. 또 조선은 일본에게 아마포, 저포, 면포 등 이런 섬유류, 쌀과 콩, 화문석, 인삼 이런 걸 수출하면 일본은 구리, 유황, 소목이라는 게 찾아보니까는 빨간 염료더라고요.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거. 그다음 후추, 상하, 물소, 뿔, 백단, 침향. 침향
약진데, 또 명나라하고 일본의 관계는 명나라에서는 동전, 또 생사는 비단이죠. 그 다음에 고급 직물, 서적 그림을 수출했으면 일본에서는 꼭 빠지지 않는 게 칼이죠. 도검. 그 다음에 창, 부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도 항상 부채질하죠. 예. 그 다음에 병풍, 구리 유황은 아까도 이 사람들이 항상 수출했던 거고. 그래서 상강무역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란을 보겠습니다. 외란. 하여간 얘네들은 전쟁 일으키지 않으면 난을 일으키고 참 복잡한 애예요. 그 마음속에 하늘의 마음이 없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섬나라니까 이제 폐쇄적이니까 창조력도 없고 자기네 스스로 만든 어떤 전통도 없고 이러니까 맨날 남의 거 훔쳐가거나 또는 빼앗아 오거나 전부 이러는 거예요. 삼포외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1443년 세종 25년에 뭐를 했다고 그랬죠? 계약조라는 걸 했죠? 계약조. 이거를 잘 내가 그때 잘 머리에 넣으라고 그랬죠. 개해년에 일어난 조약인데 약조라고 이건 거꾸로 했어요. 예. 이것이 몇 년도냐면 세종 25년 1443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조선에, 그러니까 조선통신사가 갔다가 그 대마도에서 이제 이 계약조를 맺는데 대마도주가 정식으로 대마도 땅을 조선에 편입시키겠다. 이거를 공인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뭐랬죠? 쌀콩, 세사미두, 연 200석을 주고 그 다음에 세견선, 대마도주가 발행하는 문인 가지고 50척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특혜를 줬죠. 이거는 세종대왕 때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행정구역에 편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약조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로 하면서 처음에 60명이었는데 세종 말에는 2,000명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또 면세 특혜를 받고 막 이러니까 이게 조선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1506년 중종하면 생각나는 게 중종 반정이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산군을 쫓아낸 게 중종이에요. 근데 쫓아냈다기보다 둘째 아들이었어요. 중종이 연산군을. 예? 나는 또 제3자가 됐는 줄 알았더니 저번에 풍수지리 얘기했잖아요. 둘째 아들이더라고 중종이. 중종 반정 때 그 아까 우리가 삼포를 개항했다고 그랬죠. 여기가 5,000명이 더 넘게 돼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불법 체류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가 없이 온 사람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일본 선박에 통제를 하고 법규칙과 통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실시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그 이제 외국 이질이 나타나가지고 그 삼포에 있었던 일본 거류민이 폭동을 일으키는데 웅천 현감이 그 외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어요. 아까 면세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세금을 징수하니까 폭동을 일으키는데 이런 사람을 거기는 안 나와 있네. 항거외추라고 합니다. 그거 참 이름도 참 이상하게 지었어요. 항거하는 외나라 추장이다 할 때 추자인데 오바리시하고 야스크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이 항상 대마도주의 아들이 있었어요. 대마도주의 아들이 누구냐면 종성홍입니다. 종을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소라고 읽습니다. 사다식계, 뭐 소 요시토시, 뭐 이렇게 항상 이 소씨예요. 종.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 4,5천 명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거제도에 있는 수군기지를 공략하고 그 다음에 조선관리 제포라는 거는 지금 진해죠. 거기에 첨사인 김세균을 납치하고 또 이 동래성을 함락시켜서 동래부사를 참수하고 뭐 이런 난폭한 일을
일으키는데 이거를 삼포외란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조선에서는 그 유명한 자, 우리나라에서 알려졌는데 황영이라는 사람을 좀 잘 아세요. 우리 그 유담년이라는 사람하고 파견해서 그 제포가 진해예요. 보름에 걸쳐서 이를 진압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조선과 대마도의 교역이 단절되고 그 삼포에 있었던 그 일본인 거류자는 대마도로 철수됩니다. 여기 지금 대마도가 아까 삼포외란을 일으켜놓고 나서 1512년에는 대마도주가 다시 국어로 해결을 해서 임신조약을 맺습니다. 이때는 조약이에 또 임신년에. 그래서 다시 재개됐는데 이제는 저번에 딱 반이에요. 세견선이 50척이었는데 이걸 안 쓰겠습니다. 25척. 세사미두는 200석이었는데 100석으로 이렇게 반으로 다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교육장소는 제포, 진해 하나만 제한합니다. 자, 영파의 난, 이제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영파의 난이라는 거는, 영파가 저번에 얘기했죠? 여기 상해 밑에 영파가 있습니다. 영파. 중국말로는 닝보라고 그래요. 닝보. 영파는 이 강남 지역의 가장, 지금은 상해가 제1등 도시지만 옛날에는 영파가 여기 주산군도도 있고 모든 무역선이 주산군도의 보타도에서 아까 감압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입국사증을 얻고 여기 영파로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또 무령왕 때는 명주라고 그래가지고 무령왕릉이 명주해로를 개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일본의 무역선이 서로 누가 먼저 하선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호소가와 무역선이 있고 오우치 무역선의 승무원들이 서로 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오우치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호소가가 중국 관리에게 뇌물을 줘서 조공 화물을 먼저 하선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영파의 난이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둘 다 들어오지 마. 이런 거라죠. 근데 거기서 그 밑줄 보세요. 센코쿠 다이묘인 모리 모토나리. 밑줄 잘 모르죠? 센코쿠 다이묘는 센코쿠는 전국을 일본말로 센코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고 다이묘라고 해서 쇼군 밑에 있는 지방 영주급 이 다이묘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하극상이 벌어져가지고 저번에 오닌의 날로 하극상이 일어나서 먼저 힘센 애들들이 막 상관도 쳐버리고 그 지역을 장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이묘를 그러니까 쇼군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쇼군이 센코쿠 다이묘인데 그 중에 모리모토나리가 있어요. 우리 모리 씨 이런 사람 말했죠. 모리 감독 옛날에 축구에. 근데 모토나리는 이 요시다 지역으로 있었다는데 요시다가 어딘가를 찾아봤더니 지금 히로시마현에 고리야마 성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고리야마 성. 여기를 중심으로 센코쿠 다이묘를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히로시마가 여기 광도 아닙니까? 여기 히로시마가. 근데 여기가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서역 지역을 다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 야마구치서부터 여기 있는 쪽을. 근데 이 야마구치현의 백제계 후손들이 바로 오우치가였습니다. 오우치. 거기 대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의 후예가 저번에 KBS인가 어디 무슨 왔는데 자기가 백제의 후손이다 그러고 백제 옷도 입고 한국에 와서 묘에다가 절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야마구치현 여기가 야마구치입니다. 이 야마구치를 옛날에 있었던 왕자가 누구냐면 백제 성왕의 아들인 임성태자라고 있었어요.
풍포성에 뭐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임성태자의 후예가 일본에서는 오우치가입니다. 오우치가. 그래가지고 이 무역을 굉장히 장악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센코쿠 다이묘한테, 이 모리모토나리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과의 교육이 끊어지죠. 은회치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회치법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찾아보니까 일본에서는 은광석이 나오는데 이거 이걸 거기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야만족이라고 보면 돼요. 한국이 다 가르쳐줘요. 뭐 그림 그리는 법, 뭐 천문도, 뭐 절 짓는 거, 뭐 한시 한문 쓰는 거, 뭐 안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요즘 내 친구가 또 얘기했는데 마녀집에 나오는 그것이 신라향가였다. 이걸 가지고 또 내 친구 김영애라고 하는 친구가 그걸 썼더라고요, 요번에. 그러니까 뭐 일본에 가지고 있는 뭐 문화가 있습니까? 뭐 회치법이라는 거는 뭐 별것도 아니에요. 풀무질해서 막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 무슨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무슨 이렇게 뭐 가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 일으켜가지고 불 나게끔 했죠. 풀무질한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무슨 석탄 같은 거 올려놓은 거 이런 걸 뜨겁게 해가지고 그걸로 아이론 같이 이렇게 데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풀무질을 해서 불을 내가지고 그 돌하고 은을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은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은이 일본에서 비약적으로 생산해서 얘네들은 이제 돈 대신에 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섬유, 이 의복류가 약했나 봐. 그래서 그 조선한테는 아까 그 얘기한 대로 뭐 모시, 아마, 배 이런 것들을 수입하고 돈으로 은을 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은이 다시 또 뭐예요? 명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은이 결제의 수단이 되고 아까 그래서 뭐 지정의 제도도 생기고 뭐 일조 편법 뭐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일본의 막부와 대호족들은 불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불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특히 우리 그 고려 대장경 이런 것들을 얘는 사실은 대장경 읽지도 못했어요. 대장경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기냥 한자도 아니고 그 불교의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는데 읽지도 못하는데 그냥 소장본으로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저는 뭐 영어 성경책을 읽지만 뭐 틴테일 버전이라든가 뭐 옛날 루터 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옛날 고대 영어로 썼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소장본으로 삽니다. 한 10만 원 하는데도 사요. 그래서 집에다 꽂아놓으면 왠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집안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대장경을 산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에다 꽂아놨겠죠. 그래서 80여 차례에 대해서 조선에게 대장경을 요청하고 50부 이상의 그 사본 대장경이 일본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조선의 불상, 불화, 범종 이런 불교 관련 물품들이 다수 일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첫 시간은 그 토목의 변으로서 중요한 명나라의 50만이 죽는 그런 대참사, 황제가 끌려가고 이러는데 한 나라가 지금 막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에서 조선의 세종 때 군대를 보내서 그 동북아의 질서를 변경시켜 놨다. 그 질서를 잡아 놨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항상 조그만 나라로서 외방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커다란 토목의 변을 정리시켰다. 몽골의 난을.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아까 주의 때의 주자학과 지금 명나라 때의 양명학과 달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리학의 개념은 무엇이고 그것은 이원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론론적인 그런 개념이고 하늘의 개입을 항상
중간 단계로 집어넣었다. 이런 것이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